냄새 나는 게 딱 꿀꿀이 죽이네? 배고프면 너 이거라도 핥아 먹을래? 시어머니는 만상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빚까지 내서 달인 귀한 보약을 족발 뼈다귀와 김치 국물이 뒤엉킨 쓰레기통에 콸콸 쏟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출산 직후 탈진에 누워있는 며느리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방금 이혼 서류를 받은 여자가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잔혹하게 무너질지를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한여름 오후 2시 재래시장 한복판은 후덥지근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썩은 채소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낡은 천막 아래 놓인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는 김밥 재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지나가는 유권자들 사이로 요란한 선거 로고송이 귀청을 찢듯 울려 퍼졌어요. 강준혁, 강준혁, 여당의 희망, 강준혁. 확성기에서 터져나오는 구호 소리가 머리를 띵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령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임신 9개월째 불러온 배 때문에 허리를 제대로 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쪼그려 앉은 자세로 김밥을 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손가락 사이로 밥알이 뭉개지면서 끈적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서령은 김 위에 밥을 펴바르면서 속으로 몇 번째 김밥인지 세어봤습니다. 35개째였어요. 아직도 절반도 못 만들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뱃속 아기가 배를 세게 차는 바람에 서령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한 손으로 배를 감싸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는데 귓가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야, 뭐해? 손 놀려. 남편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재킷을 벗어 한 손에 걸친 채 서령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서령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자 준혁은 주변을 힐끔 살피더니 낮게 속삭였어요. 배 아픈 척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 후원의 사람들 오기 전에 다 준비 안 되면 나 망신당해. 서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준혁은 서령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구두 뒤축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졌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서령이 겨우 김밥 5줄을 더 완성했을 때 준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중년 남성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얼굴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 아내입니다. 임신 중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그는 서령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령의 몸이 움찔했지만 준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후원자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보십시오. 이게 바로 진정한 내조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헌신적인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후원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령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서 표정을 짓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후원자들이 사진을 몇 장 찍고 떠난 뒤였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는 서령의 귓가에 바짝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입에서 담배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표정 관리 좀 해. 내가 우거지상하고 있으니까 사진발이 안 받잖아. 서령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준혁은 서령의 반응 따윈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후원회장님 오시면
내가 직접 담갔다는 식혜 가져와. 냉장고에 넣어뒀지? 빨리 뛰어가서 가져오라고. 서령은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쪼그려 앉아있던 탓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휘청거리는 서령을 붙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혁은 벌써 다른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러 갔어요. 서령은 간신히 균형을 잡고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캠프 사무실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천천히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후보 부인, 배 저렇게 불렀는데 김밥을 말리고 있더라고. 에휴, 남편이 참 독하네. 만삭인데 저러면 애가 어떡해. 서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무실까지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령은 잠시 그 앞에 서서 뜨거워진 얼굴을 식혔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어요. 6리터짜리 식혜통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에 갑자기 묵직한 압력이 느껴졌어요. 서령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랫배가 딱딱하게 뭉치면서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는 2주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식혜통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식혜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준혁은 그제야 서령을 쳐다봤습니다. 늦었잖아. 회장님 벌써 오셨어. 컵에 따라드려. 서령은 떨리는 손으로 일회용 컵에 식혜를 따랐습니다. 손목에 힘이 없어서 식혜가 컵 밖으로 흘렀어요. 준혁이 혀를 찼습니다. 제대로 좀 해. 서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겨우 컵을 채워 쟁반에 올려놓았어요. 준혁이 쟁반을 낚아채듯 들고 후원회장에게 갔습니다. 서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배가 규칙적으로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통증이 강해졌어요. 서령은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서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후원자들과 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서령의 목소리는 로고송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습니다. 배가 또 한 번 세게 조였습니다. 서령은 테이블을 붙잡았어요. 손톱이 플라스틱에 긁히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옆 부스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서령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선뜻 다가오진 못했어요. 후보 부인에게 함부로 말을 거는 게 조심스러웠던 거죠. 서령은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숙여 바닥을 봤어요. 핏물이었습니다. 맑은 양수에 붉은 피가 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서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기 사람 쓰러져요. 피나요. 임산부가 피 흘려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령은 그 속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차가운 시멘트가 뺨에 닿았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서령은 간신히 남편을 찾았어요. 준혁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걱정 대신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준혁은 보좌관에게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부르지 마.
지금 구급차 오면 유세장 사고로 기사 나간다고. 보좌관이 머뭇거렸습니다. 준혁은 이를 갈며 다시 소리쳤어요. 뒷문으로 치워. 빨리. 서령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치우라고요. 사람을, 아내를, 만삭의 임산부를 치우라고 했어요. 서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명의 젊은 남자가 서령을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을 누군가 급히 걸레로 닦아냈어요. 서령은 질질 끌려가다시피 시장 뒷골목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뒷문이 열렸습니다. 좌석은 이미 짐으로 가득 찼어요. 현수막, 피켓, 확성기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령을 짐 위에 그대로 밀어 넣었어요. 서령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등에 딱딱한 확성기 모서리가 박혔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문이 쾅 닫히면서 서령은 어둠 속에 갇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움푹 패인 시장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서령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배를 2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로고송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서령은 그 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병원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서령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차 안에서 홀로 진통을 견디는 동안 서령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어요.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식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 아내로서 받을 자격이 있는 최소한의 존중, 그것마저도 이제는 남지 않았어요. 서령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 아기가 약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서령은 그 작은 움직임에 매달렸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령은 눈을 가늘게 뜨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서령을 휠체어에 앉히는 동안 운전기사는 차 뒷좌석에 묻은 핏자국을 보며 혀를 찼어요. 에휴, 이거 어떻게 닦아? 그게 서령이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휠체어가 빠르게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령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천장을 따라 쭉 지나갔습니다. 서령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령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대학병원 VIP 병실이라고 하기엔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넓은 병실 한가운데 놓인 고급 가죽 소파에는 시어머니 복순이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어요. 그 옆 테이블 위에는 족발과 감자탕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족발 냄새가 병실 가득 진동했어요. 서령은 병실 구석에 놓인 좁은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VIP 병실의 주인공은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따가웠습니다. 서령은 눈을 감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얇은 환자복이 등에 달라붙어서 불쾌했어요. 난산이었습니다. 12시간 넘게 진통을 겪은 끝에 겨우 딸을 낳았어요. 의사는 산모가 너무 지쳐서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갓 출산한 지 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벌써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족발 뼈를 뜯는 소리,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어요. 서령의 입술이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혀가 목구멍에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출산 전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서령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족발을 입에 넣으며 쩝쩝거리기만 했어요. 서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령은 조금 더 큰 소리를 내려 했어요. 하지만 목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이 너무 말라서 침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물 좀. 이번엔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입 주변에 족발 기름이 번들거렸습니다. 복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령을 쳐다봤어요. 뭐? 서령은 말라붙은 입술을 혀로 적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물 좀 주세요. 목이 너무 말라요. 복순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는 족발뼈를 접시에 던지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어요. 기름때가 묻은 냅킨을 구겨서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어디서 어른이 식사하는데 징징대? 참을성도 없네. 서령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렸어요. 복수는 감자탕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물 타령이야. 애 하나 낳는 게 대수라고 난리야. 나 때는 일하다 밭에서 애 낳고 다음날 바로 일 나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복수는 아들 준혁 하나만 낳고 평생 집에서 놀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늘 자신을 고생한 시어머니로 포장했습니다. 서령은 참았습니다. 말대꾸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뻔했어요. 그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싶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리고 딸 낳은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편하게 누워 있어? 복순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감자탕 국물을 들이켜고 입맛을 다셨어요. 서령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복수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족발 기름이 묻은 손으로 병실 안을 둘러보다가 서령의 머리맡 협탁 위에 놓인 낡은 보온병을 발견했어요. 복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게 뭐야? 복순이 보온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스테인리스 보온병이었어요. 서령의 친정 엄마가 직접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보온병을 흔들어 봤어요. 안에서 액체가 출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보온병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했어요. 서령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친정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 하? 복순이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보온병 뚜껑을 돌려 열었어요. 순간 진한 한약 냄새가 병실 안에 퍼졌습니다. 검붉은 색의 액체가 보온병 입구까지 차 있었어요. 복수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보온병을 멀리 떼어내며 과장되게 손을 흔들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시궁창에서 퍼온 거 아니야? 서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보약은 친정 엄마가 빚을 내서 산삼을 구해 정성껏 달인 것이었어요. 서령의 몸이 약한 것을 아는 친정 엄마가 10년 묵은 산삼을 구하려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친정 엄마는 48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약을 다렸어요. 불 앞에 앉아서 산삼이 제대로 우러나도록 계속 저어가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보약을 보온병에 담아 병원까지 가져왔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서령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보온병을 코앞에 들이대고 킁킁거렸어요.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너네 친정은 하수구 물로 약을 다리나?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야?
복수는 보온병을 흔들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출렁거렸어요. 복순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이딴 걸 먹으면 내 손녀 머리 나빠진다. 손녀라는 말에는 애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을 낳은 며느리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어요. 복수는 보온병 뚜껑을 다시 닫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친정에서 이런 거나 싸들고 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서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울면 더 무시당할 게 뻔했습니다. 서령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복수는 보온병을 협탁 위에 다시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 옆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보온병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령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무튼 쓸데없는 거 들고 오지 말라고 전해. 복수는 다시 소파에 앉아 족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기름진 족발 껍질을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었어요. 병실 안에 다시 족발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서령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보온병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정성이, 엄마의 사랑이 담긴 보온병이 저렇게 바닥에 버려져 있었어요. 서령의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갈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입술이 갈라져서 피가 맺혔어요. 혀가 거칠거칠하게 말라붙었습니다. 서령은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따갑기만 했어요. 복수는 감자탕 국물을 호로록 마셨습니다. 그 소리가 서령의 귓가에 잔인하게 울렸어요. 물 마시는 소리, 국물 마시는 소리가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참, 준혁이는 어디 갔어? 복순이 족발뼈를 뜯으며 물었습니다. 서령은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복수는 서령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쁜 사람이 애 보러 왔다 갔는데 뭘 봐라. 선거 끝나면 올 거야. 남편 준혁은 서령이 출산한 뒤 딱 10분 동안 병실에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 찍고 SNS에 올린 뒤 바로 나갔어요. 선거 운동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아기 소리는 지금 신생아실에 있었습니다. 서령은 아직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출산 직후 잠깐 본 게 전부였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이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었어요. 복수는 감자탕 그릇을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뼈에 붙은 고기를 이빨로 뜯어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 먹고 나서 트림을 크게 했습니다. 배불러. 복수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배를 두드리며 눈을 감았어요. 곧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에 복순의 코 고는 소리가 울렸어요. 서령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시렸지만 감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눈물이 흐를 것 같았어요. 목이 탔습니다. 입안이 사막처럼 말라붙었어요. 서령은 고개를 돌려 바닥에 굴러다니는 보온병을 봤습니다. 저 안에 엄마가 정성껏 달인 보약이 들어 있었어요. 마시고 싶었습니다. 물이라도 보약이라도 한 모금만 마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서령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서령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아가야. 서령은 속으로 딸을 불렀습니다. 신생아실에 혼자 누워있을 작은 생명을 떠올렸어요. 그 생각만이 서령을 버티게 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렇게는 안 살아. 절대로. 서령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어요. 갈증과 고통과 모욕 속에서 서령의 마음속 어딘가에 차가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이었어요. 아니,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의지였어요. 서령은 그 차가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서령의 거친 숨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어요. 서령은 천장의 한 점을 응시하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긴긴 밤이 시작되었어요. 복순이 낮잠에서 깬 건 1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그녀는 하품을 하며 몸을 일으켰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데 시선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보온병에 멈췄습니다. 아, 저거. 복수는 보온병을 주워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어요. 안에 아직 보약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보온병을 흔들어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서령은 간이 침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복순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령은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이 너무 말라서 목구멍만 따가웠어요. 복수는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한 한약 냄새가 퍼졌어요. 복수는 코를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이거 소독이나 해야겠네. 복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을 들고 천천히 서령 쪽으로 다가왔어요. 서령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비릿한 웃음을 입가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령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서령은 손을 뻗었습니다. 보온병을 돌려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떨릴 뿐이었어요. 어머니, 그거 주세요. 서령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서령의 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몸을 돌렸습니다. 서령에게서 멀어지는 복순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복순의 시선이 소파 옆 바닥에 놓인 배달 용기에 멈췄습니다. 족발과 감자탕을 먹고 난 뒤 그대로 방치된 플라스틱 용기였어요. 그 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먹다 남은 족발 뼈다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뼈에 붙은 고기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벌건 김치 국물이 용기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기름기가 둥둥 떠다니는 붉은 국물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이 코를 푼 휴지가 구겨진 채 뼈다귀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노란 콧물이 묻은 휴지였습니다. 감자탕 국물이 휴지에 스며들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서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니야, 설마 그러진 않겠지. 하지만 복순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서령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령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산우의 허약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보온병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즐기는 것처럼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보온병 입구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콸콸콸. 보약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족발 뼈다귀 위로, 벌건 김치 국물 위로, 코푼 휴지 위로 쏟아졌어요. 한약 냄새와 족발 기름 냄새가 뒤섞이며 역한 냄새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 돼. 제발. 서령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보온병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질퍽?
검은 보약이 벌건 기름 국물과 섞였습니다. 두 액체가 엉기며 구역질 나는 구정물이 되었어요. 족발 뼈다귀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스며들었습니다. 코푼 휴지가 약물을 흡수하며 부풀어 올랐어요. 서령은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밤새 불 앞에 앉아 정성껏 달인 보약이 10년 묵은 산삼이 들어간 귀한 약이 엄마의 땀과 눈물이 담긴 그 보약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빚까지 내서 서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복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복수는 텅 빈 보온병을 흔들어 봤습니다. 마지막 몇 방울이 뚝뚝 떨어져 쓰레기통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빈 보온병을 서령 쪽으로 던졌습니다. 쾅! 보온병이 간이 침대 옆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딱한 소리를 내며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빈 보온병이 병실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서령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복수는 쓰레기통을 내려다보며 흡족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보약과 붉은 국물이 뒤엉킨 용기 안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차피 똥 될 거 미리 섞어놨어. 복순의 목소리에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서령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냄새나는 게 딱 꿀꿀이 죽이네. 내 친정 수준이 그렇지 뭐. 서령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너 이거라도 핥아 먹을래? 복순이 쓰레기통을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용기가 기울어지며 구정물이 출렁거렸어요. 검은 액체와 붉은 국물이 뒤섞여 흔들렸습니다. 족발 국물에 말아서 보양 좀 해라. 어차피 내 친정약이나 이 쓰레기나 똑같아. 복순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서령의 귓가에 모처럼 박혔어요. 서령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시트를 파고들었어요. 서령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목으로 환자복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눈물은 뜨거웠는데 서령의 가슴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산삼을 씻던 엄마 불 앞에 앉아 밤새 약을 다리던 엄마 보온병을 건네며 딸아, 이거 꼭 먹어야 한다고 당부하던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엄마는 서령에게 말했었습니다. 시댁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먹어. 내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게 키운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 정성이, 그 사랑이, 그 눈물이 지금 족발 뼈다귀와 코푼 휴지와 섞여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서령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힌 것 같았어요. 복수는 소파로 돌아가 다시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오락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서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바라봤어요. 검은 액체와 붉은 국물이 뒤엉킨 그 더러운 용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령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슬픔만 있던 눈동자에 다른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사리에 가까운 감정이 서령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은 이불을 움켜쥔 손에 더 힘을 주었어요.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푸르스름한 핏줄이 피부 위로 튀어나왔어요. 손톱이 시트를 뚫을 것처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서령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반드시 서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며 턱선이 도드라졌습니다. 서령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뒤에서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보약이 보였어요. 족발 뼈다귀와 섞인 검은 액체, 코푼 휴지에 스민 한약,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령은 그 장면을 또렷하게 기억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잊지 않기로 했어요. 절대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욕을, 이 치욕을, 이 분노를 평생 기억하기로 했어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서령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어요. 복순에게 하는 말일 수도, 남편 준혁에게 하는 말일 수도,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령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젖은 속눈썹 사이로 세상이 보였어요. 흐릿했던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병실의 모든 것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낄낄거리는 복순,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보온병, 족발 뼈다귀와 보약이 섞인 쓰레기통, 그 모든 것이 서령의 눈에 각인되었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하늘이었지만 서령의 마음은 그보다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어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본능이었습니다. 서령은 손을 천천히 펴며 이불에서 떼어냈습니다. 손바닥에 시트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서령은 그 손을 들어 올려 빛에 비춰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서령의 손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켜볼게. 서령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복순을 향해, 준혁을 향해, 이 모든 것을 향해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끝까지 지켜볼게.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TV 소리와 복순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어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서령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병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서령은 간이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령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든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달콤한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복순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혜리야. 서령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명품 헤어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목에는 명품 스카프가 우아하게 감겨 있었어요.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발에는 명품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령의 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품이긴 한데 어딘가 어색했어요. 헤어핀은 금장이 벗겨져 있었고 스카프는 색이 바래 보였습니다. 가방 모서리는 살짝 닳아 있었어요. 여자가 복순에게 다가가며 활짝 웃었습니다.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모습이 인형 같았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전 제시카 정이라고 해요. 여자가 유창한 말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복수는 눈을 반짝이며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 제시카? 이름부터 세련됐네. 제 본명은 정혜리인데 싱가포르에서 자라서 영어 이름을 쓰거든요. 해리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의 입이 귀에 걸렸어요. 싱가포르라니. 어머, 그럼 재벌 따님이세요? 에이, 재벌까진 아니고요. 아버지가 코인 사업을 좀 하세요. 해리가 겸손한 척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복순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복순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어머나, 코인. 요즘 대박 난다며? 우리 아들 준혁이도 관심 있어 하는데. 해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미끼를 물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빨간 벨벳 상자였어요. 어머님,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공수했어요. 해리가 상자를 복순에게 건넸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 복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은색 반지대 위에 커다란 투명한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병실 불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어요. 이게 다이아예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캐럿짜리예요. 어머님께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사실은 종로 액세서리 도매상에서 3만 원에 산 큐빅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 봤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귀한 걸. 복수는 손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반지를 감상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큐빅이 반짝였어요. 복수는 감격에 겨워 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근본 있는 집안에서 드려야 해. 복순의 말에 서령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 벌써 며느리라고 부르다니요. 서령은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남편 준혁이 들어왔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해리 씨, 오셨네요. 준혁이 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빙긋 웃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어요. 해리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흑백의 흐릿한 이미지가 인쇄된 종이였습니다. 어머님, 준혁 씨 보세요. 우리 아기예요. 해리가 사진을 복순에게 건넸습니다. 복순은 손이 떨리며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우리 손자? 네,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래요. 해리의 목소리가 들뜬 듯했습니다. 복순은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들, 드디어 우리 집의 아들이. 준혁이 서령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A사 용지가 접혀 들어간 흰색 봉투였습니다. 서령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펼쳐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류였어요. 맨 위에 큰 글씨로 협의 이혼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은 그 서류를 서령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휙! 종이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서령의 뺨을 스쳤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서류는 서령의 얼굴을 지나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여러 장의 종이가 흩어지며 바닥에 널렸습니다. 이혼 서류, 재산 분할 합의서, 양육권 포기 각서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들었지?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령을 내려다보는 눈빛에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물건을 보듯 서령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어.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령은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졌어요. 종이에 베인 곳이 살짝 따가웠습니다. 내 정치 인생에 흠집 내지 말고 조용히 도장 찍어. 준혁이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 서령 앞에 던졌습니다. 서령의 도장이었어요. 언제 가져간 건지 몰랐습니다. 위자료는 없어. 준혁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서령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해온 혼수도 다 낡아서 필요 없으니 몸만 나가. 준혁은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해리에게로 걸어가더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령은 기가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복순이 서령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간이 침대 옆 작은 사물함을 열었어요. 서령의 환자복과 속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짐 싸. 복순이 명령했습니다. 서령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못 들었어? 짐 싸라고.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서령은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에서 옷가지를 꺼냈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옷이 자꾸 떨어졌습니다. 복순은 서령을 밀쳤습니다. 서령이 비틀거리자 복순은 서령의 환자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숨긴 거 없지? 복순의 손이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낡은 천지갑이었어요. 복순은 지갑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령이 가진 전부였어요. 복순은 망설임 없이 돈을 빼냈습니다. 이건 밥값이야. 복순이 돈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서령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너 먹여 살리느라 든 돈이 얼만데 이것도 모자라. 복순은 빈 지갑을 서령에게 던졌습니다. 지갑이 서령의 가슴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서령은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텅 빈 지갑이었어요. 서령은 그 지갑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과 혜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들 옆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서령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간이 침대에 앉아 짐을 안고 있는 자신과 소파에서 웃고 떠드는 그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만 느껴졌어요. 서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의 손가락에서 가짜 다이아가 반짝였어요. 해리의 가짜 미소가 보였습니다. 준혁의 빈 눈빛이 느껴졌어요. 다 거짓이네. 서령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보였어요. 해리의 명품은 가짜고 저들의 행복도 거짓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령은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 서류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서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래는 자신이 만드는 거라는 걸요. 서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온몸이 휘청거렸어요. 출산한 지 채 하루도 안 됐지만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뭐해? 빨리 안 나가?
복순이 소파에서 소리쳤습니다. 서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옷가지를 챙겨 품에 안았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환자복과 속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신생아실 가서 애 데리고 나가. 우리 집 호적엔 안 올릴 거니까.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병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신발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올 때 신고 온 운동화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복순이 어디 치워버렸겠죠. 서령은 맨발로 복도에 나섰습니다. 차가웠어요.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발바닥이 얼얼했어요.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발목을 타고 종아리로, 무릎으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생아실은 3층이었습니다. 서령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차가운 계단을 맨발로 밟으며 내려가는 게 고문 같았습니다. 발바닥이 시렸어요. 신생아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이 보였어요. 분홍색과 파란색 모자를 쓴 작은 생명들이 투명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서령의 맨발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산모님, 신발은요? 없어요. 서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기 데리러 오셨어요? 네. 간호사는 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분홍색 모자를 쓴 작은 아기였어요. 소리였습니다. 서령은 떨리는 팔로 아기를 받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가 팔에 전해졌습니다. 서령은 아기를 꽉 안았어요. 퇴원 서류는 작성하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 하실 거예요. 서령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간호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막지 않았어요. 서령은 아기를 안고 로비로 향했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밖에서 찬바람이 유리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서령의 얇은 환자복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들, 간호사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서령이 지나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맨발이야. 애가 낳은 산모 같은데. 겉싸개도 없이 애를 저렇게 안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서령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웠어요. 정면을 똑바로 보며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시리고 아팠지만 절뚝거리지도 않았어요. 로비 한쪽 구석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습니다. 서령은 그곳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서령은 환자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구겨진 쪽지가 손에 잡혔어요. 서령은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서령에게 건넨 쪽지였습니다. 절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쓰지 마라. 하지만 정말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이 번호로 전화해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령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목소리였어요. 김 실장님. 서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아가씨시군요. 네. 서령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령은 아기를 한 팔로 꽉 안고 수아기를 귀에 갖다 댔어요. 지금 당장 유언장 집행 시작하세요. 서령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아요. 서령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께 연락하세요. 병원장님께요? 네. 내일 아침 일찍 뵙겠다고 전해주세요. 서령은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고요했습니다. 서령은 아기를 두 팔로 안았습니다. 소리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이렇게밖에 못 지켜줘서. 서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이미 눈물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서령은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밖에서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휙! 찬바람이 서령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어요. 환자복이 펄럭이며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맨발에 발가락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서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구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차가운 시멘트 계단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마지막 계단을 내려선 서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높은 건물의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자신이 있던 VIP 병실이겠죠. 서령은 아기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아기에게는 닿지 않도록 품속 깊이 감쌌어요. 서령의 몸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VIP 병실 창문에서 불빛이 더 밝아졌어요. 누군가 샴페인을 터뜨린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준혁이 샴페인 병을 흔들며 코르크를 뽑았어요. 퐁! 샴페인이 터지며 거품이 솟구쳤습니다. 복순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우리 아들, 축하해. 준혁은 샴페인을 잔에 따랐습니다. 복순과 해리에게 건넸어요. 세 사람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샴페인을 들이켰어요. 복수는 샴페인을 마시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아들이 생겼어. 대가 이어지는 거야. 해리가 복순 옆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복순의 손을 잡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더 드릴게요. 뭔데? 복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리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서 복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투자하는 코인이에요. 보세요. 지난달에만 300% 올랐어요. 화면에는 상승하는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00%?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지금이 기회예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제 코인에 투자하시면 100억 만들어 드릴게요. 100억? 복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준혁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어요. 정말 가능한 거예요? 물론이죠. 제 아버지도 코인으로 지금 싱가포르에서 빌딩 3채 갖고 계세요. 해리의 거짓말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복순과 준혁은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 집 담보로 얼마나 나와? 준혁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순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우리 집 시세가 5억은 될 거야. 거기다 내 적금도 있고.
혜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그녀는 더욱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두르셔야 해요. 다음 주면 코인 가격이 또 오를 거거든요. 그 전에 투자하셔야 큰 수익을 보시죠. 복순과 준혁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병원 밖 서령은 여전히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서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기다려. 서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흩어졌어요. 곧 시작될 거야. 서령은 아기를 안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보도블록을 밟았어요. 하지만 서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서령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가녀린 몸이었지만 이상하게 강해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선거 캠프 사무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보좌관들이 전화를 받고 자원봉사자들이 선거 자료를 정리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책상에 앉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었어요.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주만 잘 넘기면 공천 확정이야. 준혁이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보좌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보좌관이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후보님, 큰일 났습니다. 보좌관이 숨을 헐떡이며 태블릿을 준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짜증스럽게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에는 SNS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당 유력 후보 강준혁, 조강 지쳐버리고 사기꾼과 놀아나.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리며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글 아래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령이 유세장에서 쪼그려 앉아 김밥을 마는 사진,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진, 하열하며 쓰러진 사진까지 모두 있었어요. 사진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쥔 태블릿이 부들부들 흔들렸어요. 지금 SNS에서 난리입니다. 공유수가 10,000개를 넘었어요. 보좌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다른 게시물을 클릭했어요. 만사간의 유세장 노예 취급. 이게 국회의원 될 사람?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댓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역겹다. 이런 인간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부인 출산 당일에도 유세했다며? 인간이 아니네. 준혁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태블릿을 책상에 내던졌어요. 어떤 놈이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 준혁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움찔했어요. 준혁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마구 쓸어냈습니다. 와르르. 서류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일어나 책상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사무실 유리창에 의자가 부딪히며 금이 갔어요. 후보님, 진정하세요. 보좌관들이 준혁을 말렸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벽에 붙은 포스터를 찢어냈습니다. 노트북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졌어요. 쾅! 노트북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준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사무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보좌관이 전화를 받았어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후보님, 당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졌는데?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보좌관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20% 떨어졌습니다. 준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같은 시각 복순이 사는 동네도 난리가 났습니다. 복순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어요. 평소처럼 고개를 치켜들고 걸었습니다. 어머, 복순 씨 아니세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복순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비웃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왜요? 복순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어요. 전봇대 좀 보세요. 복순 씨 사진 크게 붙어 있던데.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급히 전봇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전봇대에 A3 크기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복순은 종이에 다가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칭 양반 마복순의 진실. 복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종이 아래에는 족보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복순이 5천만 원을 주고 샀다고 자랑하던 경주 최씨 충렬 공파 족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감정 결과서가 붙어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위조품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해당 족보는 인터넷 장터에서 구입한 노비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명됨.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뜯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뜯어봤자 소용없어요. 동네 전체에 다 붙어 있어요. 복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서 복순을 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양반 출신이라며 목에 엄청 힘주고 다녔는데 5천만 원이나 주고 가짜 족보를 샀대. 한심하네.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복순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귀까지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무슨... 복순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에이,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녀. 아주머니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복순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순은 전봇대를 붙잡았습니다. 현기증이 났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복순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뒷목을 잡았어요.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쓰러지는 거 아니야? 누군가 말했지만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순은 전봇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입에서 거품이 새어나왔습니다. 복순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이틀 뒤 준혁의 선거 캠프 사무실이었습니다. 준혁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후보님, 당에서 연락 왔습니다. 공천 재검토한다고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재검토? 이미 확정 직전이었잖아.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당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준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선거 자금도 바닥났어요. 여론을 무마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광고도 돌려야 하고 기자들도 만나야 하고 홍보회사도 써야 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해리였어요. 준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리 씨, 오빠, 큰일 났다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리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필요해. 선거 자금이 바닥났어. 그럴 줄 알았어요. 오빠,
제 말 들어봐요. 해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혁은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 코인 시장이 완전히 열렸어요. 지금 투자하면 일주일 뒤에 3배로 불려 나와요. 3배? 준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해리는 더욱 감미롭게 속삭였어요. 네. 제 아버지 회사에서 특별히 VIP들한테만 주는 정보예요. 근데 투자금이 커야 해요. 최소 10억은 있어야. 10억?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해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집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공천을 받으려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알았어. 어머니 설득해 볼게. 준혁은 전화를 끊고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은 간신히 집에 도착하여 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준혁이야. 그래. 무슨 일이니? 복순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일주일 뒤 3배가 되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부자 되는 거야? 복순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 그 돈으로 좋은 동네로 이사가. 여기 사람들 얼굴 볼 필요 없잖아. 복순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틀 뒤 준혁과 복순은 은행에 갔어요. 집과 땅을 모두 담보로 잡았습니다. 대출 금액은 30억 원이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복순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출금이 나온 당일 준혁은 해리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계좌번호 알려줘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해리는 메모지에 계좌번호를 적어 건넸어요. 준혁은 핸드폰으로 이체를 시작했습니다. 30억 원 전액이 해리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해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해리는 화면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일주일만 기다려요. 100억 만들어 드릴게요. 해리가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선거 자금 걱정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몰랐습니다. 해리가 커피숍을 나서자마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있다는 거요. 다 받았어. 내일 출국 준비해. 해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아까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일주일 뒤 TV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선거 후보 토론 생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조명이 밝게 켜지고 카메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분장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SNS 논란은 진정되는 듯했고 여론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후보님, 5분 남았습니다. 스태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분장실을 나섰어요. 무대 위 토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상대 후보가 앉아 있었어요. 사회자가 대본을 확인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 4, 3, 2, 1. 조감독의 손가락이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빨간 불이 카메라에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사회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었어요. 경제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순서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준혁은 유창하게 답변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허점을 날카롭게 공격했어요.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준혁 후보가 낫네. 말을 잘하네. 준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패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패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SNS에서 불거진 가정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혁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회복했어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를 음해하려는 불순 세력의 흑색 선전입니다. 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저는 아내와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는 가장입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방청객 중 일부가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은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었어요. 시청률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직. 스튜디오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음향 기사가 당황하며 기계를 확인했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유권자들은 개돼지야.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준혁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냥 짓게 놔둬. 어차피 당선되면 끝이야. 녹음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마누라는 밥 벌어지고 애새끼는 짐이야. 준혁의 육성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톤도 억양도 말투도 완벽하게 준혁의 것이었습니다. 선거 끝나면 다 치워버릴 거야. 이미 이혼 서류도 던졌어. 방청객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회자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상대 후보는 경악한 표정으로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녹취록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당 지도부였습니다. 강준혁 후보 나오시죠.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끌려나가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로비로 나온 준혁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후보님, 녹취록은 사실입니까? 부인과 아이를 버렸습니까? 유권자를 개돼지라고 했습니까?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준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조작입니다. 전부 조작이에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준혁을 에워쌌습니다. 당 지도부 남자가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 후보의 공천을 즉시 박탈하며 당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준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같은 시각 해리는 호텔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생방송 토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녹취록이 터지는 순간 해리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망할 자식?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해리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검은색 캐리어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30억 원이었습니다. 복순과 준혁에게서 뜯어낸 돈이었어요. 해리는 캐리어를 닫고 잠갔습니다. 바보들. 해리가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호텔을 나섰어요. 인천공항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해리는 캐리어를 끌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위조 여권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탑승 수속 카운터로 향하여 직원에게 여권과 항공권을 건넸어요.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해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괜찮습니다. 탑승권입니다. 직원이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해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심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서너 명이 있었어요.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요. 해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어요. 사복 경호원들이었습니다. 해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캐리어를 버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잡아요. 경호원들이 뒤쫓아왔습니다. 해리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사람들이 놀라 비켜섰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해리는 화장실로 뛰어들었어요. 문을 잠그려 했습니다. 쾅! 경호원들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호원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내 돈이야. 해리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경호원의 팔을 물어뜯었어요. 경호원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진정하세요. 경호원들이 해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해리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어요.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싱가포르 재벌이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호원의 손이 해리의 원피스를 잡았어요. 원피스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직. 원피스 옆구리가 쭉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배 부분에서 뭔가 툭 떨어졌어요. 손뭉치였습니다. 두툼한 손뭉치가 화장실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해리의 배는 홀쭉했어요. 임신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했습니다. 해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게 경호원 중 한 명이 손뭉치를 주었습니다. 복대였어요. 가짜 임신배를 만들기 위한 복대였습니다. 화장실 천장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의 바디캠도 켜져 있었어요.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해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 오셨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해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혜리 씨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해리는 끌려나갔어요. 공항 로비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돈, 내 30억.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은 뉴스를 보고 급히 공항으로 달려온 것이었어요. 해리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현, 내 돈 내놔. 복순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어요. 복순은 경호원의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비켜, 내 돈이라고. 복순의 목소리가 울부짖듯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차 문은 이미 닫혔어요.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복순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내 집, 내 땅, 다 없어졌어. 복순이 울부짖었습니다. 공항 로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어요. 복순은 눈이 뒤집히며 쓰러졌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복순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준혁과 복순, 두 사람은 이제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대학병원 로비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는 간호사들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는 소리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포근한 담요에 쌓여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 자동문이 벌컥 열렸어요. 준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로비를 둘러보다 서령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를 갈며 서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기 있다. 준혁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준혁은 서령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이 미친년아. 준혁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서령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서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준혁을 올려다봤어요. 준혁의 손이 서령의 옷깃에 닿으려는 순간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경비원들이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발버둥을 쳤어요. 손 놔. 준혁이 경비원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더 세게 붙잡았어요. 준혁은 숨을 헐떡이며 서령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사람들이 멀찍이 물러나며 쳐다봤습니다. 다 내가 한 짓이지? 녹취록도 찌라시도 족보 폭로도 내가 다 꾸민 거지? 준혁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이 튀었어요. 경비원들이 준혁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비원이 경고했습니다. 준혁은 경비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내가 누군지 알아? 준혁의 목소리에 허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국회의원 후보였던 사람이야. 이 병원에 기부도 했다고. 준혁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경비원들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준혁을 더욱 강하게 제압했습니다. 서령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준혁을 바라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정문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여러 명의 의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모두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병원장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경비원의 팔을 뿌리치고 병원장에게 달려갔어요. 원장님, 잘 오셨습니다. 준혁이 반색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병원장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 믿었어요. 저 여자가 저를 음해하고 병원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준혁이 서령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병원장은 준혁을 쳐다봤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원장님이 좀. 준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준혁의 가슴을 밀쳤어요. 비켜. 병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준혁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은 준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령에게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서령 앞에 도착한 병원장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털썩? 병원장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뒤따라온 의사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깊게 절했어요. 6명의 의사들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손을 모아 빌듯이 서령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병원 부지 임대 계약을 해지하지 말아 주십시오. 병원장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로비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사장님을 못 알아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병원장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병원장의 외침이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서령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기를 한 팔로 안고 병원장을 내려다봤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내 남편이라며 떠드는 작자가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는데 원장님은 구경만 하셨습니까? 서령의 말에 병원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당장 저 사람 경찰에 넘기세요. 병원장이 경비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경비원들이 준혁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서령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봤어요. 이분은 대한민국 알짜 땅을 소유한 전주 이씨 명문 종가의 유일한 종손녀이십니다. 김 실장이 서령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 병원을 포함한 의료재단의 실소유주이십니다. 김 실장의 말에 로비가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준혁은 입을 벌린 채 서령을 쳐다봤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거짓말.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게 무슨... 준혁의 말이 끊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입구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은 공항에서 쓰러진 뒤 병원에 실려갔다가 퇴원한 참이었어요. 준혁이 병원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급히 왔습니다. 복순은 로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릎 꿇은 병원장을, 절하는 의사들을, 그리고 서령을 차례로 봤어요. 이게 무슨...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 실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병원이 서 있는 땅의 주인이 바로 이서령 이사장님이십니다. 김 실장의 말에 복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그럴 리가. 복순이 비틀거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보약의 주인 며느리가, 맨발로 쫓아낸 며느리가 이 병원의 주인이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복순이 가슴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더 세게 쳤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윽, 윽. 복순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눈이 뒤집히며 뒤로 넘어갔어요. 쿵. 복순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복순을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준혁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령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냉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이 서령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만 가시죠. 서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를 꽉 안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서령이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며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로비에는 쓰러진 복순과 바닥에 주저앉은 준혁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을 쳐다봤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준혁과 복순의 운명도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혜리는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지금은 여자 교도소에 gat혀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죄수복을 입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준혁은 선거법 위반과 사기 방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고시원 쪽방에서 하루 세 끼를 라면으로 때우는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복수는 더 비참하였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어서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밥을 몰래 훔쳐먹다 쫓겨나기 일쑤였고 한때 양반 행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반면 서령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이 되어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을 성장시키며 병원을 두 곳 더 설립했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딸 소리는 어느덧 5살이 되어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웃음이 많은 아이로 컸어요. 서령의 곁에는 늘 도연이 있었는데 그는 묵묵히 서령을 도우며 소리의 주치의이자 서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고 소리의 유치원 입학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령은 소리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갔고 소리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들뜬 표정이었어요. 엄마, 나 노래 부를 거야. 소리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로 노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서령은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그래, 우리 소리 최고야. 강당에는 학부모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서령은 앞줄에 앉아 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소리가 총총걸음으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은 소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맑은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부모들이 흐뭇한 표정으로 박수를 쳐주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리의 노래가 갑자기 뚝 끊겼어요. 소리가 코를 만지는데 손에 붉은 액체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코피였어요. 소리의 코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원피스에 빨간 핏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며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령을 바라봤고 그대로 털썩 무대 위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작은 몸이 무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소리야. 서령이 비명을 지르며 무대로 달려갔고 쓰러진 소리를 황급히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의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119 불러요. 빨리. 서령의 목소리가 떨렸고 누군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은 소리를 꽉 안고 흔들며
이름을 불렀어요. 소라, 눈 떠. 엄마야, 소라.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고 소리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서령도 구급차에 올라탔고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가 시작되었고 피 검사와 골수 검사가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서령은 응급실 밖 복도에서 두 손을 모아 쥔 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급히 달려왔고 서령의 어깨를 붙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진정해요, 서령 씨. 소리 괜찮을 거예요. 도연이 위로했지만 그의 얼굴도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가 서령을 불렀고 서령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서령의 목소리가 떨렸고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급성 림프구 백혈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령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고 도연이 급히 서령을 붙잡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골수 이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의사가 말을 이었고 서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 골수를 쓰세요. 서령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검사를 진행했는데 어머님은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서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가장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서령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고 준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서령은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사흘 뒤 서령은 낡고 지저분한 고시원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단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2층을 올라가는 동안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서령은 코를 막으며 방번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213호 준혁의 방이었습니다. 서령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준혁이 나타났어요. 5년 만에 보는 준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머리는 기름기로 번들거렸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구겨진 티셔츠에 얼룩진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 비열하고 계산적이었어요. 준혁은 서령을 보자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재단 이사장님께서 이런 데까지 오시다니. 준혁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 섞여 있었고 서령은 참으며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아이가 아파. 서령이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준혁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왜 온 건데? 내 도움이 필요해. 골수 검사 좀 받아줘. 서령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준혁은 팔짱을 끼고 서령을 위아래로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내 골수가 필요하다고? 준혁이 비웃듯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5년 전에는 나를 개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아쉬운가 보지? 서령은 이를 악물며 참아야 했고 소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제발. 서령이 고개를 숙이자 준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 준혁이 말했고 서령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이었는데 2평도 안 돼 보였고 컵라면 용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준혁은 침대에 앉았지만
서령은 서 있었어요. 소리가 백혈병이야. 골수 이식이 필요해. 서령이 설명했지만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뿐 눈빛에는 동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골수를 줘야 한다는 거지? 준혁이 물었고 서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률이 가장 높아. 내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 준혁은 턱을 괴고 생각하는 척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좋아, 주지. 준혁이 말했고 서령의 얼굴에 잠깐 희망이 번졌지만 준혁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서령의 표정이 굳어지는 동안 준혁은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빌딩 한 채를 4명의로 돌려. 준혁이 말했고 서령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현금 50억을 준비해. 준혁은 계산기를 보며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내 전과 기록도 삭제해줘. 그 정도는 줘야 내 뼈를 내주지 않겠어? 준혁이 계산기를 서령에게 보여주는데 화면에는 50억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령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정말 인간이니? 서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고 준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인간? 난 현실주의자일 뿐이야. 내 자식이야. 내 피를 나눈 아이라고. 서령이 소리쳤지만 준혁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어요. 자식? 나한테 자식은 돈이야.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고 서령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서령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거랑 내 골수랑 무슨 상관이야. 거래야 거래. 돈 줄 거면 주고 아니면 나가. 준혁이 문을 가리켰고 서령은 그 자리에 서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악마였어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령은 다시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준혁의 방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 준혁은 서류 봉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빨리 결정했네. 역시 자식 목숨이 걸리니까 다르지?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고 서령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약속한 돈이야. 서령이 차갑게 말했고 준혁은 급히 봉투를 낚아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찬 표정으로 봉투 속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A사 용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종이들을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CCTV 캡처 이미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준혁이 노인들에게 무언가를 팔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짜 관절약 사기 현장이었어요. 두 번째 종이에는 불법 도박장 내부 사진이 있었고 준혁이 칩을 나눠주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종이들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고 서령은 차갑게 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지금 경찰 부르면 넌 누범 기간이라 징역 10년 확정이야. 서령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고 마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듯 냉정했습니다. 얌전히 수술실 들어가서 골수 주고 내가 써주는 선처 탄원서 받아서 2년만 살다 나올래? 서령이 말을 이었고 준혁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령을 바라봤습니다. 아니면 지금 바로 감옥 가서 10년 동안 썩을래? 서령의 서슬 퍼런 협박에 준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이나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파들파들 떨며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어. 할게. 수술할게.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서령은 가방에서 수술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해. 서령이 서류를 던졌고 준혁은 울며 겨자 먹기로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고 그 순간 준혁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사흘 뒤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끌려가다시피 들어갔어요. 차가운 수술대 위에 엎드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술대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계음이 삐삐 울리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집도이가 들어왔고 마스크와 수술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도연은 수술대 옆으로 다가왔고 준혁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서늘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도연은 몸을 숙여 준혁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나지막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죄지은 업보가 많아서 마취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고 준혁의 동공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엉덩이 뼈를 뚫을 때 비명이 나올 텐데 꼭 참으셔야 해요. 도연이 말을 이었고 준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움직이면 하반신이 마비될 수 있으니까 혀 깨물지 않게 꽉 다무세요. 도연의 속삭임에 준혁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고 마취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준혁은 공포에 떨며 수술대 위에서 온몸을 긴장시켰고 마취가 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이너스. 2시간 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소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건강하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회복실에 누워 있었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고 진통제를 맞았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그때 회복실 문이 벌컥 열렸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준혁의 침대 옆에 섰어요. 강준혁 씨? 경찰관이 물었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기죄와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고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약속이 다르잖아. 준혁이 소리쳤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술 후라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탄원서 써준다며, 2년이면 나온다며. 준혁이 발악했고 바로 그때 서령이 회복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령은 준혁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썼어, 탄원서. 서령이 말했고 준혁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서령을 바라봤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썼어. 서령의 말에 준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넌 부모 자격이 없어. 인간도 아니야. 서령은 말을 마치고 돌아섰고 회복실을 나갔습니다. 이 미친년아, 돌아와. 약속이 다르잖아. 준혁이 절규하며 소리쳤지만 서령은 뒤돌아보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준혁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손 놔. 준혁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고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마이너스. 한편 복수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어 거리를 헤매다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역 앞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고 친절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일자리 찾으세요? 편하게 앉아서 마늘만 까면 월 300 주는 곳 있는데. 남자의 말에 복수는 눈이 반짝였고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외딴 섬의 염전이었고 악덕 직업소개소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염전에서 복수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나르고 있었어요. 손은 터지고 피가 났으며 허리는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졌습니다. 복수는 소금밭 한가운데 주저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봤고 그 손으로 며느리의 보약을 쓰레기통에 쏟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 귀한 며느리를. 복순이 통곡하며 자신의 손을 바위에 내려쳤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복덩이를 내 손으로 내쫓았어. 복순의 울음소리가 텅 빈 염전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뜨거운 바람만이 그녀의 울음을 실어 날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령은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전통문화재단을 설립했고 가문의 고택을 복원하여 박물관으로 만들어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소리는 고택 마당을 뛰어다니며 밝게 웃고 있었고 6살이 된 소리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령의 곁에는 이제 남편이 된 도연이 있었고 두 사람은 따뜻한 봄날 고택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정성스럽게 끓인 보온병을 서령에게 건넸고 서령은 궁금한 표정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한약 냄새가 퍼졌는데 도연이 밤새 정성껏 달인 보약이었습니다. 5년 전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 보약을 기억하며 도연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어요. 당신이 받았어야 할 사랑을 이제라도 제대로 받으세요. 도연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고 서령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서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도연은 서령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마당에서 소리가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고 따뜻한 봄 햇살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을 처참하게 치르고 있었고 선한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권선징악의 메시지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가고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미소와 함께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거짓된 족보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에 있습니다.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며 때로는 당당히 맞서야 할 순간이 있어요.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선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도 다시 일어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